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협박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와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은 20살을 갓 넘긴 그녀의 어깨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짐이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거대한 빌딩들이 내뿜는 불빛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얇은 서류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 전 그녀 앞에 나타난 한 남자가 건넨 것이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자신을 TK그룹 강태무 실장의 비서라고 소개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계약 결혼, 2년 동안 강태무의 아내 역할을 해주면 가족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모욕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처럼 평범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자가 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의 후계자와 엮이게 된단 말인가. 하지만 비서가 보여준 서류들과 그의 진지한 태도는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했다. 강태무는 집안에서 강요하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가장 눈에 띄지 않고 통제하기 쉬운 상대를 찾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서연 그녀였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자존심을 팔고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잡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과 사채업자의 위협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흔들렸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결국 서연은 비서에게 연락했고 오늘 TK그룹 본사에서 강태무를 직접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다. TK그룹의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성체와 같았다.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유리와 강철의 건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서연은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위압감에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낡은 옷차림은 이 화려하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이질적인 얼룩처럼 보였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만 비서의 연락을 받고는 이내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최상층으로 안내했다. 최고 경영자 집무실이 있는 층은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복도를 걷는 서연의 발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집무실 문 앞에 서자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두꺼운 문을 열었다. 그리고 서연은 마침내 계약의 당사자 강태무와 마주하게 되었다. 강태무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뒤로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어떤 화려한 배경보다도 강렬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과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는 서연을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온기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계산과 평가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모욕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2년을 버텨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낮았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음성이었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으며 서연에게 맞은편 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마치 하찮은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듯한 태도였다. 서연은 묵묵히 걸어가 그의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이미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강태무는 말없이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비서에게 대략적인 내용은 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중요한 조항들은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지. 그의 말투는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상하 관계가 존재했다. 그는 고용주였고 서연은 고용인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계약서를 넘기기 시작했다.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조항들은 그녀를 더욱 주눅들게 만들었다. 계약 기간 2년. 그 기간 동안 법적인 부부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것.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해야 하며 강태무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계약이 종료되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떠날 것.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철저하게 강태무의 입장에서 작성되어 있었다. 그녀의 권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의무와 책임만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저 T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을 잠시 연기하는 배우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끝나면 그녀는 무대 뒤로 사라져야만 했다. 계약의 대가로 주어지는 막대한 금액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질문 있나 강태무가 물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혹은 탐욕스러운 본성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차분하게 계약서를 끝까지 읽어 내려간 후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세후 금액입니까? 그리고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질문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사무적인 것이었다. 감정적인 호소나 도덕적인 질문이 아니었다. 강태무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가 울면서 애원하거나 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돈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마치 이 결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강태무의 흥미를 끌었다. 그는 그녀가 생각보다 다루기 쉬울 수도 혹은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세후 금액이다. 지급은 계약 시작과 동시에 절반, 그리고 2년 계약이 문제없이 만료되는 시점에 나머지 절반을 지급한다. 그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더 궁금한 건 없나?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부부처럼 보여야 하는지, 혹은 내 가족들에 대해서라든가. 그는 마치 덫을 놓듯 저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가족,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사람들이었다. 분명 그들은 자신을 벌레 보듯 할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각오한 바였다. 그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없는 아내일 테니 저는 그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겠지요. 그녀의 대답은 그의 허를 찔렀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에 어떠한 감정적인 교류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이며 자신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할 뿐이라는 태도였다. 강태무는 처음으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것은 즐거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의 그것과 비슷했다. 좋아. 똑똑하군. 그래서 널 선택한 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 앉은 의자 옆으로 다가왔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서연은 압박감에 숨을 참았다. 그가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에서 차가운 향수 냄새가 났다. 이서연 씨, 당신은 지금부터 내 사람이 되는 거다. 내 허락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명심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것은 경고이자 이 계약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말이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게 입술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반응에 만족한 듯 몸을 일으키고는 책상 위에 펜을 집어 그녀에게 건넸다. 서명하지.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 펜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다시는 평범한 이서연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계약서의 마지막 장, 자신의 이름이 적혀야 할 공간에 또박또박 3글자를 써 내려갔다. 이서연. 이름이 완성되는 순간 거대한 족쇄가 그녀의 발목에 채워지는 듯한 환각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강태무의 약혼녀이자 미래의 아내였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 역할을 할 도구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지만 인간 이서연의 삶은 여기서 끝난 것만 같았다. 앞으로의 일정은 비서가 알려줄 거다.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도. 강태무가 마지막으로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서연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는 듯 서류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계약금의 일부입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시는데 사용하십시오.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다발이 들어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돈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돈의 무게가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힘없이 봉투를 받아들고는 비서에게 짧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영혼 없는 모습에 비서는 어떤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 역시 강태무의 충실한 부하일 뿐이었다. 빌딩을 빠져나와 다시 차가운 밤거리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몇 시간 전에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화려한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될 운명이었다. 자유를 파는 대가로 가족을 구한 것이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계약서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그녀의 족쇄이자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었다. 한편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태무는 통유리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연의 작은 뒷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깊고 복잡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당당함과 현실적인 태도를 떠올렸다. 분명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해서 선택한 상대였는데 어쩌면 생각보다 더 성가신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붉은 액체를 한 모금 마셨다. 평범한 여자. 그것이 그녀에 대한 그의 첫인상이자 선택의 이유였다. 야망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래서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쉽게 부서질 것 같은 여자. 그런 여자라야만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방금 전 그녀의 눈에서 본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체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재미있어지겠군.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에게 이 결혼은 거추장스러운 정략 결혼들을 막아낼 방패이자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연막이었다. 이서연은 그 계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 아래에서 완벽하게 움직여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저 평범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훗날 그의 견고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유일한 변수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심장을 녹여버릴 단 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그들의 계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비즈니스로 시작된 관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강태무와의 계약이 체결된 지 며칠 후 이서연은 자신의 모든 짐을 담은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강씨 가문의 본가에 들어섰다. 서울의 부촌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성에 가까웠다. 높다란 담벼락과 육중한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고 있었고, 길게 뻗은 진입로 양옆으로는 조경사가 완벽하게 관리한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탄 차가 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 서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과 한 줄로 도열한 사용인들이 그녀를 맞았다.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표정했지만 서연을 향한 시선에는 감출 수 없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이곳에 발을 들인 이방인 그것도 미래의 안주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초라한 행색의 그녀를 뜯어보고 있었다. 이서연 아가씨, 오시는 길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집의 일을 총괄하는 김 집사입니다. 김 집사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캐리어를 다른 사용인에게 넘기도록 지시하고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집안은 마치 박물관처럼 온갖 귀한 예술품과 고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고 차가웠다. 서연은 거대한 공간이 주는 위압감에 숨을 죽였다. 이곳이 앞으로 2년 동안 그녀가 살아가야 할 집이자 전장이었다. 김 집사는 그녀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이곳이 아가씨께서 머무실 방입니다. 실장님의 방은 복도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들의 관계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방은 서연이 살던 작은 원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화려했다. 최고급 가구와 아늑해 보이는 침대, 그리고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커다란 창문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연은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강씨 가문의 사람들과 첫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당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강태무는 회사 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혼자서 그의 가족들을 상대해야 했다. 거대한 식탁에는 이미 강태무의 아버지인 강만철 회장과 그의 고모인 강희숙 여사가 앉아 있었다. 강만철 회장은 TK그룹을 맨손으로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의 눈빛은 맹금류처럼 날카롭고 예리했다. 그는 서연이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꿰뚫어 볼 듯이 쳐다보았다. 그 시선만으로도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강 회장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녀를 계속 쳐다보기만 했다. 그가 만들어내는 무거운 침묵이 식당 전체를 짓눌렀다. 서연은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앉거라. 우리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하겠니?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강희숙 여사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음식이 무슨 맛인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강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강 여사는 끊임없이 서연을 향해 가시 돋친 질문을 던졌다. 듣자 하니 집안 형편이 꽤 어렵다고 하더구나. 우리 태무가 어쩌다 너 같은 애한테 발목이 잡혔는지 모르겠구나.
그녀의 말은 서연을 돈 때문에 몸을 판 여자로 매도하는 것이었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였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강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태무는 곧 TK그룹을 이끌어 가야 할 아이다. 그런 아이의 옆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있니? 너처럼 근본도 없는 애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그녀의 공격은 집요했다. 서연은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물질일 뿐이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강태무가 들어왔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식당의 무거운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그는 서연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이야기가 길어지셨나 봅니다. 서연 씨가 불편해하는군요, 고모님. 그의 행동은 분명 서연을 감싸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길에서는 어떤 따스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강희숙 여사는 그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못마땅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나는 그저 이 아이가 자신의 분수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몇 마디 해준 것뿐이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서연 씨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태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결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제야 입을 다물고 있던 강 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태무야, 네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뒤탈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의 말은 서연과의 관계가 처리해야 할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서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잠시 들여온 도구에 불과했다. 태무는 아버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그렇게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끝이 났다. 식사가 끝나고 태무는 서연을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다. 밤의 정원은 조명빛을 받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차가운 공기만이 흘렀다. 오늘 일은 앞으로 계속 겪게 될 일들의 시작에 불과해. 내 가족들은 당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저녁 식사 때와는 달리 다시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고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요. 그녀의 담담한 반응에 태무는 잠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원망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는 태도. 오늘 저녁 잘 버텨줬어. 그가 처음으로 칭찬 비슷한 말을 건넸다.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하면 돼.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그저 조용히 내 옆에 서 있기만 해.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역할을 규정지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배경이자 소리 없는 그림자여야 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서연은 문득 궁금해졌다. 이 남자 역시 이런 삶이 행복할까? 모든 것이 통제되고 계산된 삶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웃어본 적이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내면을 궁금해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태무는 서연을 그녀의 방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쉬어. 내일 아침 일찍부터 공식적인 약혼녀로서의 일정이 시작될 테니.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저택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갔다. 그는 언제나 저렇게 혼자인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참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그대로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강해져야 한다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정원과 서울의 야경은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 같았다. 그녀는 이제 이 차가운 성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낯선 옷, 낯선 공간, 그리고 낯선 표정의 자기 자신, 베어텨내야 해. 서연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2년을 버텨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TK그룹의 예비 며느리 강태무의 약혼녀라는 가면을 쓴 연기자였다. 그리고 이 연극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결코 무대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재벌이라는 얼음 요새 속에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무와 이서연의 약혼 발표는 제게에 던져진 작은 파문과도 같았다. 언론은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된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그녀의 신상에 대한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익명의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과 이름은 TK그룹의 미래 안주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공식적으로 제게 첫 선을 보이는 날이었다. TK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파티는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적의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다. 이 자리는 강태무의 약혼녀로서 이서연의 가치를 처음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침부터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둘러싸여 인형처럼 꾸며졌다.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남색 드레스와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일 없던 것들이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진짜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된 강태무의 약혼녀라는 역할을 연기하기 위한 배우일 뿐이었다. 준비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강태무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이내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그녀에게 팔을 내밀었다. 시간이 다 됐어. 가자.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흥도 담겨있지 않았지만 그의 에스코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결정체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로 치장한 사람들이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이 강태무의 팔짱을 끼고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쏠렸다. 호기심, 질투, 경멸, 동정. 서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감정의 가시들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강태무는 그런 시선들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이끌었다. 그는 재계의 거물들에게 서연을 소개하며 완벽한 약혼자의 모습을 연기했다. 제 약혼녀 이서연입니다. 그의 소개를 받을 때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마치 잘 훈련된 로봇처럼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은 서연의 배경과 가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수족관에 던져진 작은 물고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사방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상어들의 눈빛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강태무의 팔을 더욱 꽉 잡았다. 그것이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한창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매력적인 미소를 지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 브랜드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압도했다. 강태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서연은 보았다. 태무야, 오랜만이구나. 좋은 소식이 있다더니 바로 이 아름다운 분이었군. 남자는 강태무를 친근하게 불렀지만 그의 눈빛은 교활한 뱀처럼 서연을 향해 있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강태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최진혁 이사다. 우리와 경쟁사인 유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먼 친척이기도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최진혁. 서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경영 방식으로 유성그룹을 단기간에 성장시킨 인물. 그리고 TK그룹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악수를 받으며 말했다. 최진혁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정말 미인이시군요. 우리 태무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디서 만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무의 주변에서는 통뵙지 못했던 분이라서요. 그의 질문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서연의 출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며 그녀와 강태무의 만남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파고들려는 속셈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강태무가 나서서 방어해 주기를 바라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최진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특별한 인연은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만남은 저희 두 사람에게 소중한 비밀로 남겨두고 싶네요. 그녀의 대답은 그의 무례한 질문을 우아하게 받아치는 것이었다. 최진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거나 어설픈 거짓말을 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공격을 시작했다. 하하, 그렇군요. 듣자 하니 어려운 환경에서 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자리는 처음이실 텐데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의 배경을 건드렸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어떻게 무기가 되어 자신과 강태무를 공격할 수 있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조금 긴장됩니다. 하지만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부모님께 배웠습니다. 저는 어떤 환경에서든 제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잠시 사라졌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을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녀를 근본 없는 여자로 깎아내리려던 그의 시도는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강태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껏은 무표정하게 관망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흥미로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진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역시 태무가 반할 만한 분이시군요. 하지만 우리 태무는 일에 미쳐 사는 사람이라 옆에 있는 사람을 외롭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힘드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마치 서연을 위하는 척하며 그녀와 강태무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 서연은 이번에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자신의 일에 열정적인 남자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내조하는 것이 파트너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힘들 것을 걱정해 주시기보다는 최 이사님께서 저희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의 걱정을 축복으로 되돌려주며 완벽하게 대화를 마무리했다. 완벽한 패배였다. 최진혁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가 떠나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강태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잠시 바람 좀 쐬지. 그는 서연을 데리고 인적이 드문 발코니로 나갔다.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에 닿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질책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적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최진혁을 어떻게 알았지? 그가 물었다. 미리 조사를 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최진혁을 상대한 것이 우연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투였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약혼 발표 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TK그룹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 제가 알아서 찾아봤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강태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난간에 기댄 채 묵묵히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평가. 저택에서의 무관심과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하기 쉬운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존재가 사실은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는 장미였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연약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강했다. 자신의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강태무는 처음으로 이 계약 결혼의 변수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하게도 불쾌하기보다는 흥미롭게 느껴졌다. 자선 파티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이서연의 삶은 겉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강씨 가문의 거대한 저택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다. 아침에는 강 회장 내외와 불편한 식사를 하고 낮에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교양 수업을 받거나 공식 행사에 필요한 예절 교육을 받았다. 저녁에는 늦게 귀가하는 강태무를 기다렸다가 몇 마디 의례적인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최진혁과의 대면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이 계약 관계를 수동적으로 버텨내야 할 형벌로만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였고 그녀 역시 이 전쟁의 플레이어 중 한 명이라는 자각이 생겼다. 그녀는 강태무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기로 계약했지만 스스로를 지킬 검 한 자루 정도는 가져야만 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강씨 가문의 서재는 웬만한 공공도서관만큼이나 방대한 양의 장서를 자랑했다. 서연은 그곳에서 경제경영 최신 기술 동향에 관련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 나갔다. TK그룹의
사업 보고서와 경쟁사들의 동향을 분석한 자료들도 그녀의 좋은 공부 상대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자신이 속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강태무라는 남자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강태무는 그녀의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계획에 필요한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제공했지만 자신의 일이나 속마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공유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투명하지만 견고한 벽이 존재했다. 서연 역시 그 벽을 억지로 허물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칼을 갈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거실에서 무심코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TK그룹이 최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태무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TK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앵커는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화면에 스쳐 지나간 자료 화면 속에 한 작은 그래프가 서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해외 업체의 주가 변동 그래프였다. 최근 몇 달간 꾸준히 상승하던 주가가 아주 미세하게 하락세로 돌아선 지점이었다. 너무나도 사소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변화였다. 하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 작은 변곡점에서 불길한 신호를 읽어냈다. 그녀는 곧바로 서재로 달려가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몇 시간에 걸쳐 그 해외 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았다. 재무제표 최근 공시 관련 업계 뉴스, 심지어 해외 주식 커뮤니티의 작은 루머까지. 그녀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리고 조각난 정보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던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그 업체는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정 문제를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었고 곧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였다. 만약 이 업체가 파산이라도 하게 된다면 TK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핵심 부품 공급이 끊기는 것은 물론 프로젝트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TK그룹을 그리고 강태무를 겨냥한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진혁처럼 교활한 자라면 충분히 이런 일을 꾸미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당장 강태무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그의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 그는 분명 불쾌해하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내미는 정보를 신뢰할 리도 만무했다. 오히려 쓸데없는 의심으로 자신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서연은 몇 시간을 고민했다. 직접 나서는 것은 최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정보를 전달하되 자신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마치 그가 스스로 발견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가 찾아낸 모든 자료와 그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몇 가지 대응 방안까지. 그녀의 보고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감정적인 호소나 불필요한 추측은 모두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만 근거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강태무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그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비서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서님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서연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는데 혹시나 실장님 업무에 참고가 될까 해서요. 제가 직접 드리기에는 주제넘은 것 같아서. 비서님께서 보시고 괜찮은 자료다 싶으면 실장님께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태도는 지극히 공손하고 조심스러웠다. 자신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비서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로 책임을 전가했다.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약혼녀의 정중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말없이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차 안에서 지켜보던 강태무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회사로 가는 내내 태무는 아침에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이서연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건네려 했다. 그것도 비서를 통해서. 무슨 꿍꿍이일까? 쓸데없는 쇼핑 리스트나 개인적인 부탁이라면 단번에 잘라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물었다. 아까 이서연 씨가 뭘 줬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고하고 USB를 건넸다. 아가씨께서 우연히 발견한 자료라고 하시면서 혹시 업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태무는 코웃음을 쳤다. 업무에 도움, 그녀가 뭘 안다고. 그는 USB를 건네받았지만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다. 집무실에 도착한 태무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USB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문득 아침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리스크 분석이라는 제목의 파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리스크 분석.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고작 며칠 책 좀 읽었다고 전문가 행세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보고서는 핵심 부품 공급 업체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데이터와 분석은 그가 지금껏 보고받았던 그 어떤 자료보다도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녀는 그 업체의 분식회계 정황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것이 프로젝트에 미칠 파급 효과를 단계별로 명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심지어 대체 공급 업체를 물색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몇 가지 대안까지 제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결코 아마추어의 분석이 아니었다. 수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 안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수준의 보고서였다. 강태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곧바로 재무팀과 기획팀을 긴급 호출했다. 그리고 서연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를 즉시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팀장들도 보고서의 날카로운 분석에 혀를 내둘렀고 몇 시간의 긴급 조사 끝에 서연의 분석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하마터면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려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뻔했던 것이다. 그날 밤 사무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태무는 밤늦게까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사태를 수습했다. 그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덕분에 TK그룹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태무는 텅 빈 집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서연의 보고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서연. 그녀는 대체 어떤 여자인가? 그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인 줄로만 알았다. 돈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순종적이고 다루기 쉬운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파티에서의 임기응변 그리고 이번 보고서까지. 그녀는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순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졌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분석력을 갖게 된 것일까? 그는 비서를 불러 그녀의 뒷조사를 다시 지시했다. 이전의 조사가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라는 명령이었다. 그날 밤 태무는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서연이라는 여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만든 보고서는 그와 그녀 사이에 존재하던 견고한 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만들어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계약의 상대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서연은 그의 계획에 없던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리고 그 변수는 그의 얼어붙은 세상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잠재적 위기를 막아낸 이후 강태무와 이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생겼다. 강태무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지는 않았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했었는지, 어떤 책을 즐겨 읽는지 등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들을 무심한 척 던지곤 했다. 마치 복잡한 퍼즐의 조각을 맞추듯 그녀의 과거를 탐색하고 있었다. 비서를 통해 보고받은 그녀에 대한 새로운 조사 결과는 그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석을 놓치지 않던 명문대학을 휴학해야만 했던 일,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며 밤낮으로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했던 고된 시간들. 그녀의 삶은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좌절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한 흔적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견뎌내고 있었다. 태무는 자신이 그녀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 꿋꿋이 살아남은 야생화 같은 여자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통제 가능한 장기말이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 흥미로운, 그리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존재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서연 역시 그의 달라진 태도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기대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그의 계산된 행동의 일부일지도 몰랐다. 그들의 관계가 이처럼 조용한 탐색전으로 이어지는 동안 어둠 속에서는 날카로운 발톱이 다시 한번 번득이고 있었다. 최진혁은 TK그룹이 자신의 덫을 완벽하게 피해간 것에 대한 분노와 그 중심에 이서연이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서연을 얕보았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녀는 약점이 아니라 강태무의 또 다른 무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다면 그 무기를 역으로 이용해 강태무를 쳐야 했다. 며칠 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한 악명 높은 연예 매체에서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TK그룹 황태자의 신데렐라 알고 보니 빚더미에 앉은 가족을 판 파렴치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거액의 사채를 썼다는 사실부터 현재 그녀의 가족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까지 적나라하게 폭로되어 있었다. 기사는 교묘한 논리로 서연을 공격했다. 그녀의 모든 불행을 그녀의 탐욕과 연결시켰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태무에게 접근했으며 결국 가족을 팔아 신분 상승을 이룬 속물적인 여자로 매도했다. 기사에는 그녀의 가족들이 살던 낡은 집 사진과 이웃들의 악의적인 인터뷰까지 담겨 있었다. 최진혁이 뿌린 돈과 정보가 만들어낸 완벽한 악의의 산물이었다. 스캔들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 회장은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고 강희숙 여사는 당장 이서연을 내쫓으라며 저택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태무에게 계약서의 조항을 들이밀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가문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경우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인터넷 세상은 온통 자신을 향한 비난과 저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죄책감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무가 곧 자신을 찾아와 차가운 얼굴로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것이 그와 그녀의 관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들었던 물건들을 캐리어에 담으며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애썼다. 이것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녀 같은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세상이었다. 그녀는 그저 잠시 달콤한 꿈을 꾸었을 뿐이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 혹독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무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가 자신에게 어떤 폭언을 쏟아낼지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싸고 있는 짐을 내려다보았다.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오늘로 끝나는 게 맞으니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 태무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누가 끝이라고 하던가.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아직 내 허락 없이는 당신은 어디도 갈 수 없어. 그 순간 그의 비서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태무는 전화를 받으며 짧게 몇 마디를 나누더니 이내 결심한 듯 서연을 돌아보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 그리고 TV를 켜. 모든 걸 지켜봐.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폭풍처럼 방을 나갔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그가 시키는 대로 TV를 켰다. 모든 채널에서 TK그룹 본사에 모인 기자들에 대한 속보가 나오고 있었다. 잠시 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 강태무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가 그가 약혼 파기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서연 역시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선 강태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최근 제 약혼녀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TK그룹의 공식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보았다. 기사의 내용 중 그녀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교제 초기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래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제가 사랑한 것은 그녀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역경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할 시련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그 어떤 진실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속물적인 여자에서 역경을 이겨낸 꿋꿋한 여성으로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저는 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약혼녀를 모욕한 것은 바로 저와 TK그룹 전체를 공격한 것과 같습니다.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와 이 기사의 배후에 있는 세력에 대해 TK그룹이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가장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한번 제 사람을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오늘처럼 신사적으로 경고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무는 곧장 강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분노한 강 회장의 고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지만 태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했다. 이소연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며 자신의 방식으로 지키겠다고. 그의 단호한 태도에 강 회장도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님을 깨달아야 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태무는 서연의 방을 다시 찾았다. 서연은 여전히 TV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그저 도구로만 여기던 남자가 세상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자신을 감싸준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왜? 어째서 그렇게까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계약서대로 저를 버리시는 게 실장님께는 더 이득이었을 텐데요. 그녀의 질문에 태무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눈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거든. 그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예전과 달랐다. 최진혁은 실수를 했어.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렸으니까. 내 사람. 그 단어가 서연의 심장에 날아와 박혔다. 그것이 소유물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편이라는 의미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무의 폭탄 선언과도 같았던 기자회견 이후 강씨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강 회장은 아들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듯 침묵을 지켰고 기세등등하던 강희숙 여사 역시 더 이상 서연에게 노골적인 무시를 보내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강태무가 목숨 걸고 지키는 여자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고 그 타이틀은 저택 내에서 그녀의 입지를 역설적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강태무와 이서연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건조한 관계로 서로를 대할 수 없게 되었다. 기자회견장에서 태무가 뱉었던 내 사람이라는 말은 그들의 계약서에는 없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두 사람의 주위를 맴돌았다. 서연은 혼란스러웠고 태무는 복잡했다. 태무는 자신이 예측 불가능한 수를 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진혁의 도발에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평소에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모니터 속에서 짐을 싸던 그녀의 절망적인 뒷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계약서의 조항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 그녀를 잃을 수 없다는 강렬한 본능뿐이었다. 그는 이제 이서연을 어둠 속에 방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진혁은 분명 다시 그녀를 노릴 것이다. 그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녀를 더 이상 지켜야 할 약점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료로 만드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녀가 보여준 날카로운 분석력은 이 전쟁에서 아주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견고한 성벽 안으로 그녀를 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날 밤 태무는 처음으로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그의 서재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의 개인적인 성격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서재는 온통 짙은 갈색의 원목 가구와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로 꾸며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 냄새와 희미한 커피 향이 감돌았다. 이곳은 차가운 경영자 강태무가 아닌 인간 강태무의 고독한 사령부였다. 태무는 그녀를 커다란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게 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그녀를 손님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는 서연에게 TK그룹과 유성그룹 그리고 최진혁과의 오랜 악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기업 경쟁을 넘어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애증과 암투의 역사였다. 그는 지금까지 외부에는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기밀 문서들을 그녀의 앞에 펼쳐 놓았다.
최진혁이 TK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교묘한 수법들, 내부 스파이를 이용한 정보 유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인 적대적 M&A 시도까지. 그것은 수년간 이어져 온 치열한 전쟁의 기록이었다. 태무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정보의 압박 앞에서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에 압도당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가 내민 자료들을 놀라운 집중력으로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문서 위를 오갔고 때로는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는 대신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최진혁 이사의 공격 패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입을 열자 태무는 의외라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공통점이라니. 그는 자신의 팀이 수년간 분석하고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그녀가 단 몇 시간 만에 발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항상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목표 하나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무너뜨리는 방식을 선호해요.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기 전에 주변을 맴돌며 기력을 빼놓는 늑대처럼요.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최진혁은 언제나 정면 승부를 피했다. 그는 TK그룹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를 먼저 공격해 혼란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부의 약점을 파고들어 본체를 위협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리고 그는 매우 자만심이 강한 것 같아요. 자신이 상대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에는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그녀가 말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서연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최진혁은 그녀를 약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태무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누구도 보지 못했던 최진혁의 심리적인 맹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밤은 서재에서 함께 전략을 짜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그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는 계약 부부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험한 동맹 관계가 된 것이다. 차가운 거리를 유지하던 관계는 치열한 토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으로 변해갔다. 때로는 의견 충돌로 날선 말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그것은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의 건강한 논쟁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서연은 강태무가 그저 냉정한 재벌 3세가 아니라 회사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중압감을 견디며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대로 태무는 서연이 가진 명석한 두뇌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자신을 향한 의외의 충성심을 보게 되었다. 그는 조금씩 그녀의 판단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회의가 길어지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서류를 검토하던 태무는 고요해진 분위기에 고개를 들었다가 곤히 잠든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새근거리는 숨소리와 무방비한 얼굴은 그동안 그녀가 보여주었던 강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 순간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보호 본능이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계약을 시작했던 처음의 목적을 점점 잃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협력은 마침내 최진혁을 상대로 한 새로운 방역 계획으로 이어졌다. 더 이상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약점을 파고들어 반격에 나서는 공격적인 전략이었다. 계획의 핵심은 서연이 분석한 최진혁의 심리적 프로필을 이용해
그가 예측할 만한 함정을 파고 그를 유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도박이었다.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서재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동지애가 흘렀다. 태무는 책상 너머에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 둘은 한 배를 탄 셈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종이 계약서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공동의 목표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연결된 예상치 못한 동맹이 탄생한 것이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곳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었다.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꿀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강태무와 이서연의 비밀 동맹이 맺어진 후 TK그룹의 표면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의 방역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최진혁의 탐욕과 자만심을 역이용하기 위해 그가 결코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미끼를 던지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그 미끼는 TK그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바이오 헬스케어 신사업 프로젝트였다. 태무는 의도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 정보들을 조금씩 흘리기 시작했다. 미래 기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대한 정보 막대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소문 등. 이 모든 정보는 최진혁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심어둔 역정보 라인을 통해 전달되었다. 한편 최진혁의 사무실, 그의 내부 스파이로부터 TK그룹의 신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강태무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강태무와 TK그룹의 숨통을 끊어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스파이에게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훔쳐내도록 지시했다. 최진혁의 계획은 단순히 데이터를 훔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 기회에 강태무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마저 잘라낼 생각이었다. 그의 목표는 수십 년간 강씨 부자에게 충성을 바쳐온 박 부장이었다. 박 부장을 내부 스파이로 위장시켜 프로젝트 실패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강태무를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채 고립시키려는 악랄한 계략이었다. 며칠 후 마침내 최진혁이 쳐놓은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TK그룹의 중앙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비상경보가 울렸다. 바이오 헬스케어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모두 유출되었고 관련 서버의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긴급 보안팀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모든 디지털 증거가 내부 소행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범인으로 박 부장이 지목되었다. 박 부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데이터 유출에 사용된 해킹 프로그램이 발견되었고 그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흔적까지 나왔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이었다. 박 부장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바친 회사로부터 한순간에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TK그룹의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웠다. 최진혁과 내통하고 있던 몇몇 이사들은 이때다 싶어 강태무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보안을 이따위로 관리하다니 이게 강 실장의 경영 능력입니까? 당장 박 부장을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 실장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강 회장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아들을 압박했다. 태무야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지 않으냐? 언제까지 내 사람이라고 감싸고만 돌 셈이냐? 태무는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는 박 부장이 결코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져 꼼짝없이 코너에 몰려 있었다. 태무가 이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서연은 그의 서재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는 전문 해커나 보안 전문가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무질서한 정보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녀는 태무의 비서가 몰래 빼내온 수백 시간 분량의 서버룸 CCTV 영상과 출입 기록 로그를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모두가 데이터가 유출된 그 시점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서연은 오히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의 평범한 기록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부분, 일상의 리듬에서 미세하게 어긋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몇 시간을 모니터와 씨름하던 그녀의 눈이 마침내 한 지점에서 멈췄다. 너무나도 사소해서 모두가 지나쳤던 하나의 기록, 사건 발생 사흘 전 자정을 넘긴 시각. 정규 청소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청소부가 서버룸에 들어갔다가 불과 1분 만에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다. 시스템 상으로는 정기 방역을 위한 출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시간에 방역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한 업무 착오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청소부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의 최근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 청소부가 최진혁이 심어놓은 내부 스파이와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박 부장이라는 고위 임원을 범인으로 위장시켜 모두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놓고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청소부를 이용해 서버룸에 물리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그 청소부는 서버 내부에 아주 작은 해킹 장치를 몰래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외부에서 그 장치를 원격으로 작동시켜 데이터를 빼내고 서버를 파괴한 것이다. 박 부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해킹 프로그램과 입금 내역은 모두 그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된 가짜 증거였다. 이것이야말로 최진혁의 방식 가장 약한 고리를 이용해 전체를 무너뜨리는 교활한 수법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태무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알렸다. 비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연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지금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회의실로 달려갔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강태무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궁지에 몰린 태무가 마침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비서가 뛰어들어왔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태무의 귓가에 서연이 발견한 사실들을 속삭였다. 비서의 보고를 듣는 동안 태무의 표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냉철한 포식자의 그것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비난하던 이사들을 그리고 아버지를 둘러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섬뜩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판이 뒤집힐 시간이었다. 모든 계략이 백일에 드러나고 진짜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다. 강태무의 귓가에 속삭여진 진실의 조각들은 전장의 판도를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자신을 몰아붙이던 이사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간부로 박 부장님에 대한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 주십시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저에게 24시간을 주십시오. 박 부장님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범인을 여러분 앞에 세울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감과 확신에 찬 최후 통첩이었다. 그의 기세에 눌린 이사회는 마지못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회의실을 나온 태무는 곧바로 자신의 충실한 팀원들을 소집했다. 서연이 찾아낸 청소부라는 작은 실마리는 거대한 음모의 전모를 밝혀낼 열쇠가 되었다. 태무의 팀은 밤새 청소부의 뒷조사를 진행했고 그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발견되었다. 그 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자 유령 회사를 거쳐 마침내 최진혁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태무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최진혁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 바로 이서연. 태무는 서재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세운 위험한 계획을 털어놓았다. 최진혁은 당신을 여전히 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 자만심을 이용해야 해. 그의 계획은 서연을 미끼로 던져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다. 태무는 그녀가 거절하더라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모습에서 태무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투사를 발견했다. 그들의 마지막 방역 작전이 시작되었다. 태무는 언론에 TK그룹 후계자 약혼녀와의 파혼설이라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 이번 스캔들로 인해 집안의 반대가 극심해져 결국 이서연을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그 소문이 퍼지자마자 마치 상심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저택을 나와 외부의 한 호텔에 머물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그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모든 것이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강태무가 이서연이라는 마지막 약점마저 스스로 잘라냈다고 믿었다. 그는 이제 버림받은 이서연을 이용해 강태무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서연은 최진혁이 자주 찾는다는 갤러리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다. 그녀는 초췌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그에게서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태무 씨는 저를 버렸고 세상은 저를 비난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동정심에 호소했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최진혁은 완전히 방심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소나기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위로하는 척하며 그녀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서연 씨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강태무가 서연 씨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내게 말해준다면 내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주겠습니다. 서연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더 내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그를 자신의 호텔방으로 유인했다. 그녀의 옷깃에 달린 작은 브로치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다. 최진혁은 아무런 의심 없이 덧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호텔 방 안에서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서연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 부장은 어차피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인물이었어. 강태무는 사람을 너무 믿는 게 탈이지. 당신도 그 꼴이 나기 전에 나를 도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요. 그의 목소리는 서연의 브로치에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입으로 모든 계략을 자백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T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인 주주들로 가득 찼고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팽팽했다. 최진영 역시
유성그룹의 주요 주주 자격으로 당당하게 참석해 있었다. 그는 곧 강태무가 몰락하는 광경을 직접 보기 위해 그 자리에 온 것이다. 강태무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상정되고 그의 퇴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바로 그때 강태무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차분하게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청소부를 이용한 물리적 해킹의 증거들을 제시하며 박 부장의 누명을 완벽하게 벗겨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스크린에 최진혁의 사진을 띄웠다. 그리고 이 모든 비열한 음모를 꾸민 장본인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유성그룹의 최진혁 이사입니다. 태무의 선언에 최진혁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도 없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소리치려던 순간 회의장 전체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 부장은 어차피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인물이었어. 서연과의 호텔방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것이다. 선명한 음질의 자기 고백에 최진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주주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최진혁에게로 쏠렸다. 녹음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이서연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슬픔과 절망의 가면을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위엄과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시선을 받으며 망설임 없이 걸어가 단상 위에 강태무 옆에 섰다. 그녀의 등장은 이 모든 방역의 활용점정이었다. 그녀는 최진혁이 이용하려 했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그의 숨통을 끊어버린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근본 없는 신데렐라가 아닌 자신의 왕을 지켜낸 압도적인 존재감의 여왕으로. 이서연은 마침내 세상 앞에서 자신의 진짜 가치를 드러냈다. 그녀와 강태무는 나란히 서서 자신들의 승리를 조용히 선언하고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최진혁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경영비리와 주가 조작 산업 스파이 혐의 등으로 즉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유성그룹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해임을 결의했다. 언론은 하루아침에 추락한 황제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그를 무너뜨린 새로운 영웅 강태무와 이서연 커플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강태무와 이서연은 나란히 차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왔다. 전쟁이 끝난 후에 고요함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계약이라는 이름의 족쇄는 산산조각 났고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역할극의 막은 내렸다. 이제 그들은 함께 전쟁을 치러낸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저택 현관에는 강 회장과 강희숙 여사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나와 있었다. 그들은 돌아온 영웅을 맞이하는 개선 장군처럼 태무를 반겼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선 서연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무시가 담겨 있지 않았다. 특히 강 회장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놀라움, 경외감, 그리고 아주 약간의 미안함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는 뻣뻣한 고개를 아주 살짝 숙였다. 애썼다. 네가 아니었으면 TK는 큰 위기를 맞았을 게다. 그것은 사과이자 그녀를 비로소 강씨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최고의 찬사였다. 평생 그녀를 괴롭히던 강희숙 여사마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서연은 혈연이 아닌 자신의 능력과 용기로 이 차가운 성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쟁취해낸 것이다. 그날 밤 모든 축하와 소란이 잦아들고
저택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태무는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내 서재로 와줄 수 있겠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서재, 그들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던 그 방. 이제 그곳은 그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을 위한 무대가 될 참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뒤를 따랐다. 서재 안은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태무는 그녀를 의자에 앉게 한 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낡은 결혼 계약서였다. 그는 계약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지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당신을 묶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당신을 내 계획을 위한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도구로 내 성을 지키기 위한 임시 방패로만 여겼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는 계약서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힘을 주어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찍 소리와 함께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약서를 더 잘게,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찢어버렸다. 마치 과거의 잘못된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의식처럼. 산산조각난 종이 조각들이 책상 위로 흩날렸다. 그들의 거짓 관계는 그렇게 완벽하게 끝이 났다. 계약서가 사라진 책상을 사이에 두고 태무는 비로소 자신의 모든 갑옷을 벗어던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그의 돌발 행동에 놀라 숨을 멈췄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TK그룹의 황태자가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처음부터였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처음 내 사무실에 걸어 들어왔을 때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내 눈을 피하지 않던 그 당당한 눈빛. 내 가족들의 멸시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던 강인함. 최진혁의 교활한 질문을 우아하게 받아치던 지혜. 나는 그 모든 순간에 당신에게 빠져들고 있었어. 내 얼어붙은 세상에 당신이라는 변수가 나타난 순간부터 나의 모든 계획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었는지도 몰라.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용암처럼 뜨거웠다. 나는 텅 빈 왕국의 외로운 왕이었어. 당신은 그 왕국에 들어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나의 여왕이 되었지. 이서연, 당신은 단 한 번도 내게 도구였던 적이 없어. 처음부터 나의 심장이었고 나의 전부였어. 그의 고백에 그동안 서연이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그의 냉정한 말투 속에 감춰진 따뜻함을.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지만 계약관계라는 현실이 언제나 그녀의 감정을 억눌렀다. 이제 그 모든 족쇄가 사라진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벅찬 행복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장님의, 아니 태무 씨의 세상이 궁금했고 그분의 상처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대답에 태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천천히 거리를 좁혔다. 그들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은 열정적이기보다는 애틋하고 부드러웠다. 그동안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과 감정들이 입술을 통해 조용히 흘러 들어왔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혼의 약속과도 같은 키스였다. 한참 후 입술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외부 세계와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은 둘만의 새로운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간이었다. 책상 위에 흩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그들이 파괴한 과거와 앞으로 만들어갈 진짜 미래를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다. 최진혁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씨 가문의 저택을 감싸던 차갑고 억압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 이상 텅 빈 복도를 혼자 걷는 외로운 그림자는 없었다. 아침 식탁에는 의무감으로 마주 앉는 대신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한 쌍의 부부가 있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강태무 회장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고 이제는 TK그룹의 미래 전략을 책임지는 핵심 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룹 내의 사회적 책임, 경영팀을 신설하여 과거 자신의 가족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한때 그녀를 수군거리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강태무 역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유능한 리더였지만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가운 독재자가 아니었다. 서연의 따뜻함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고 그는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갖춘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가끔씩 회의실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부드러운 미소는 TK그룹의 가장 큰 변화를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진정한 파트너였다. 최진혁을 무너뜨리기 위한 미끼였던 바이오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이제 그들의 손에서 TK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실제 사업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서연의 윤리적인 경영 철학과 태무의 날카로운 사업 수완이 결합되면서 TK그룹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태무는 서연과 함께 그녀의 옛집을 찾았다. 모든 빚은 청산되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건강을 거의 회복한 상태였다. 사위의 방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서연의 부모님 앞에서 태무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라는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공손하고 따뜻한 사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따라주는 소주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맞잡으며 진심으로 그녀의 건강을 기원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연의 눈에는 조용한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너무나도 달랐던 두 개의 세상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합쳐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이유,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완벽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지켜야 할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녀의 남자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1년 후 운명의 주주총회가 열렸던 바로 그날, TK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념 행사를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것은 강태무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단 이서연이 당당하게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약혼녀나 아내가 아닌 TK그룹의 명실상부한 2인자였다. 그녀는 떨리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로 TK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사람을 향하는 기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경영.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사업 계획 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녀 자신의 삶의 철학이 담긴 진심 어린 선언이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날 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회장실 발코니에 섰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태무는 뒤에서 조용히 서연을 끌어안았다. 1년 전 오늘이 기억나.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만남. 서로를 속고 속여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당신을 만나고 나의 텅 비었던 제국은 비로소 완성되었어. 태무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며 그녀의 배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포개었다. 그녀의 뱃속에서는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자 새로운 제국의 미래를 이어갈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과 제국은 이제 막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평범한 소녀였던 그녀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여왕이 되었고, 차가운 황제였던 그는 그녀로 인해 비로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왕이 되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제국의 여명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푸른 잔디가 깔린 저택의 정원에서 어린아이의 명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무를 쏙 빼닮은 작은 아들이 서툰 걸음마로 달려와 서연의 품에 안겼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을 번쩍 안아 올렸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태무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풍경 그 자체였다. TK그룹은 그들이 이끄는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우뚝 섰다. 한편 수감 중인 최진혁은 텅 빈 감방 안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자신이 얕보았던 한 평범한 여자가 사실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여왕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서연은 자신을 안고 있는 태무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요. 태무 역시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나의 유일한 여왕님.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고 세상은 온통 그들의 행복으로 물들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은 운명이 되었고, 평범했던 그녀는 그의 세상에서 영원히 빛나는 단 하나의 별이 되었다.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가 이서연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편의점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 맸다. 방금 끝난 고된 아르바이트로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를 정말로 짓누르는 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무게, 그리고 방금 전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이제 그녀의 일상에 스며든 익숙한 공포였다.